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41편 고구려의 여인들. 역사를 주도적으로 움직인 여성들은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고구려와 백제건국의 주역이었던 소소노라는 여걸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소소노라는 여걸은 우리 고대 국가였던 졸범부의 공주로 주몽과 결혼해서 고구려를 세우고 또한 아들 온조를 도와 백제를 건국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런 소소노가 2000여 년 만에 높이 5m에 무게 30여 톤의 화강암 동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 그 위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 동상 제막식에는 많은 지난 6월 26일에 방송되었던 한 텔레비전 뉴스를 잠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주몽이 고구려의 시조이고 온조가 백제를 세웠다는 사실이야 모르는 사람이 드물겠죠. 그러나 그 두 나라의 창업을 이야기할 때 빠뜨려서는 안 될 인물이 소소노라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교과서에서도 위인전에서도 소소노라는 이름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한 나라도 아니고 우리 고대 국가의 대표적인 두 나라가 탄생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그 인물이 만일 여성이 아니고 남성이었다면 역사적으로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지금 전해오고 있는 고구려사에서 여성은 어떤 대접을 받고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당시 여성들의 활동상은 어떠했을까요? 이 시간에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고구려의 여성상을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에 도움 말씀을 주실 분은 대표적인 고구려 전공 여성학자인 고구려연구재단 금경숙, 김현숙 두 연구위원입니다. 고구려 여성을 얘기하기 전에 여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의 문제점 하나를 짚고 넘어가기로 하죠. 어떤 여성의 성품을 화제로 삼아서 이야기할 때 그 여성에 대한 찬사로서 한국의 전통 여성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요즘도 주변에서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온갖 희생을 감내하면서 밭갓 활동을 하는 남편을 다소곳이 내조하고 묵묵히 자녀 양육에 헌신하는 현모양처형의 여성을 우리의 전통 여인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김현숙, 금경숙 두 연구위원의 견해는 어떤지 차례로 들어보시죠. 여성들의 어떤 사회적인 활동 같은 면도 보면은 사실 고려나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 분위기였고요. 재산 면이라든가 유산 상속 같은 면에 있어서도 여성들도 똑같이 분배를 받거든요. 조선 전기까지도 그런 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이 재산을 상속받을 때 남자 형제와 또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자식이 똑같이 재산을 분배를 받고 또 조상에 대한 제사에 대한 의무도 똑같이 지고. 요즘에도 조금 약간 튀는 여성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좀 못마땅해 하시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선 후기 이후 특히 이제 양난 이후에 성리학이 어떻게 보면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면서 뭐랄까 장남 위주의 가족제도 안에서의 장남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가부장적인 게 사실은 그때 더 고착화되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나타난 어떤 여성상을 가지고 지금과 가장 가까운 시대였었기 때문에 여성을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여인상의 전통을 그동안 잘못 짚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재산권 행사나 상속에 있어서 법적으로 남성과 차별당하지 않고 남성 못지않게 애부 활동도 활발히 하는 그런 적극적인 여성이 고대에서 조선 중기까지의 우리의 전통 여인상이었다. 그러던 것이 조선 후기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 난 이후 성리학이 통치 이데올로기로 되면서 시집가기 전에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가서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은 뒤에는 아들을 따라야 한다는 삼종 지도의 틀 속에 여성을 묶어두게 되었는데 우리가 거기서 전통을 찾는 것은 잘못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고구려 여성의 지위와 역할과 활동상을 탐색하는 것이 한국의 진정한 전통 여인상을 찾는 작업의 일환일 수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고구려 여성을 찾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구려사에 처음 등장한 여성이라면 주몽의 어머니 유화 부인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유화 부인은 물의 신 하백의 딸로서 천재의 아들 해모스와 관계하여 알을 낳았고
그 아래에서 주몽이 태어났다.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는 유아 부인의 어머니로서의 역할만을 살펴보기로 하겠는데 우선 김부식이 지은 삼국사기의 내용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부여왕 금화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들은 항상 주몽과 함께 놀았는데 그들의 재주가 주몽을 따르지 못하였다. 금화왕의 맏아들 대소가 말했다. 아바마마, 주몽은 사람이 낳지 않았고 그 기계가 용맹하므로 만일 일찍 처치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려우니 청컨대 그를 없애버리시옵소서. 그러나 왕이 이를 듣지 않고 대신 주몽에게 말을 기르는 천한 일을 시켰다. 주몽은 여러 말 중에서 빨리 달리는 말을 알아내어 그 말에게는 먹이를 적게 주어 야위게 하고 아둔한 말은 잘 길러 살찌게 하였다. 왕은 살찐 말은 자기가 타고 야윈 말은 주몽에게 주었다. 왕자들의 시기 때문에 부여왕으로부터 마구간 책임자라는 천한 직분을 명받은 주몽이 장차 부여를 탈출할 때 타고 갈 준말을 지혜롭게 골라내는 대목이 이렇습니다. 김부식이 이 대목을 쓸 때 원자료로 삼았던 것은 구삼국사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구삼국사를 자료를 삼았는데도 이규보가 쓴 동국 이상국집 동명왕편은 김부식의 삼국사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영웅서사시 형태의 동명왕편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머니, 마음 같아서는 장차 남쪽 땅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고 싶은데 사랑하는 어머니가 여기 계시니 어찌 홀로 두고 가겠사옵니까? 나도 항상 마음이 아프구나. 그러나 장사가 먼 길을 가려면 반드시 준마가 있어야 하느니라. 자, 마구간으로 가보자. 내가 준마를 골라주마. 그 채찍을 이리 다오. 이랴! 그렇지. 붉은 빛이 나는 저 말이야말로 준마다. 이 대목을 읊은 이규보의 동명왕편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긴 채찍으로 말을 때리니 여러 말은 모두 달아나는데 붉은빛 얼룩진 말 한 마리 있어 두 길 되는 난간을 훌쩍 뛰어넘더라. 그것이 준마인 줄 비로소 깨달았네. 남모르게 바늘을 혀에 꽂으니 쉬고 아파서 먹지 못하네. 며칠 못 되어 형상이 심히 야위어. 동명왕편에 보면은 그 준말을 고르는 능력이 어머니인 유화 부인에 있었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채찍을 쳐서 장애물을 넘게 했는데 다른 말들은 다 가다가 멈췄고 한 마리는 훌쩍 뛰어넘어서 이제 가는 것을 보고 바로 저 말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었다는 것은 김현숙 연구위원의 설명대로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는 주몽이 스스로 좋은 말을 골라서 먹이를 적게 주고 일부러 수척하게 만든 것으로 돼 있는 반면 이규보의 동명왕편에서는 어머니인 유아 부인이 준말을 선별하는 능력을 내보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규보의 동명왕편이 구삼국사의 원형에 가깝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이 된 사실입니다. 김부식은 고구려 건국 과정을 쓰기 위해서 구삼국사를 펼쳐보았겠죠. 그런데 철저한 유교사관에 물들어 있던 김부식으로서는 감히 여자가 마구간에서 채찍을 휘둘러 준말을 골라냈다는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몽이 스스로 싹수 있는 말을 고른 것으로 기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금경숙 연구위원도 같은 견해를 피력합니다. 분명히 삼국사기를 지을 당시에도 그런 사료가 많았을 텐데 결국은 김부식이라는 감수자의 눈에 의해서 정리가 되었을 것이고 그런 게 이제 일연도 마찬가지고 승려의 입장에서 그랬을 것인데 이제 이규보는 그 몽골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지식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어떤 자기 나라의 역사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된 지식인이고 거기다가 엄격한 지식인이 아니라 문학가였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상상력이 뛰어나고 자유분방한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이규보 역시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유교적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처음 구삼국사를 접했을 때
그 내용이 다소 황당하게 느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가자. 이랴! 말 위에 올라타 채찍을 휘두르며 내달리는 고구려 여성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김현석 연구위원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실제 벽화 고분 같은 데 보아도 주름 치마를 아주 고운 주름 치마를 입고 있는 귀부인도 그 주름 치마 밑에 보면은 속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말을 탈 수 있고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복장을 평상시에도 늘 했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은 단순히 집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의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생활 자체가 말도 타고 이동해야 될 땐 이동하고 민첩하게 활동해야 될 땐 하고 그런 것을 이 복장 자체가 이제 반영을 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몽이 부여 왕실에서 왕자들과 갈등을 벌이는 상황에서 유아 부인은 아들 주몽을 남쪽으로 떠나보냅니다. 오곡의 씨앗을 아들 손에 들려보냈다는 부분은 지난번 주몽 신화를 소개할 때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사실 정치적 갈등을 겪는 세력이 탈출해서 나가는 상황이니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여기에 있어서 욕을 당하느니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큰일을 해봐라 이렇게 보냈다고 하는 것은 그 어머니로서는 상당히 결단력도 있는 것이고 아들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어떤 확신 같은 것을 스스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데는 주몽 자체의 능력도 있겠지만 우리가 유아 부인을 인간으로서의 어떤 여성이라고 본다면은 유아 부인 스스로 자식에 대해 기대를 가질 수 있을 만큼 교육시키고 조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이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탐색해 볼 대상은 이 프로그램의 들머리에서 언급한 바 있는 소선호라는 여성입니다. 주몽이 북부여를 탈출해서 졸본 지역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웠는데 사실 궁궐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삼국사기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주몽은 졸본천에 이르러 그곳의 토지가 비옥하고 산하가 준험한 것을 보고 마침내 그곳을 도읍으로 정했다. 그러나 미처 궁시를 짓지 못하여 비류수 가에 초막을 짓고 살았다. 국호를 고구려라 하고 고씨를 성씨로 삼았다.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앞의 내용에 이어서 괄호 안에다 이런 문장을 보충해 놓고 있습니다. 주몽이 졸본 부여에 이르렀을 때 그곳 왕에게는 아들이 없었는데 주몽이 비상한 사람임을 알아보고 왕이 자신의 딸을 아내로 삼게 하였으며 왕이 별세하자 주몽이 왕위를 이었다는 설도 있다. 여기서 주몽이 아내로 맞이한 졸본 부여 왕의 딸이 바로 소선호인데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는 소선호라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주몽이 내려오기 이전에 압록강 유역에는 이미 부여에서 조금씩 이탈한 세력들이 꽤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에 어떤 가장 대표적인 세력이 연타발의 딸인 소선호이고 그 소선호가 다시 우태하고 결혼해갖고 이제 아이를 낳은 거고 근데 이제 주몽이 내려왔을 때는 아마 그 과부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비류하고 온조 두 아들만 데리고 있었는데 우리가 흔히 주몽이 고구려 그 부여에서 내려와서 압록강 유역에 있는 세력들을 정복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정복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용어를 바꾸어서 용어를 달리 사용하는 게 뭐냐면 통합했을 것이다. 그 지역에 기반이 없던 주몽이 졸본 부여의 유력자인 소선호를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주변 세력들을 통합하여 나라의 기틀을 다져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주몽과 소선호가 주고받았음직한 얘기를 가상한다면 이렇습니다. 나는 북부여에서 내려온 천재의 아들 주몽이요. 나는 이곳 졸본 부여의 공주 소선호입니다. 졸본 부여의 임금께서 그들을 배필로 맞이하라 허락하셨는데 난 이미 북부여를 탈출할 때 그곳에서 예시라는 여자와 혼인을 한 바 있소이다. 나 역시 우태라는 남자와 결혼했다가 사별하였사온데 비류와 온조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남편이 돼주신다면 앞으로 펼쳐나갈 대업에
정성을 다해 돕겠습니다. 좋소이다. 이곳 졸본부여의 유력자인 그대를 반려로 맞이했으니 천군 만마를 얻은 셈이요. 고맙소이다. 그러니까 당시 졸본부여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소선호는 주몽이 고구려를 창업하여 키워나가는 데 1등 공신이 된 셈이죠. 주몽은 소선호의 두 아들인 비류와 온조를 자기 소생처럼 후하게 대해주었는데 주몽과 첫 부인 사이에 태어난 유리가 북부여로부터 내려와서 태자로 책봉되고 주몽에 이어서 고구려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되자 갈등이 생깁니다. 소선호의 첫째 아들이었던 비류가 동생 온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대왕께서 부여에서 난을 피하여 이곳으로 도망왔을 때 우리 어머니가 가산을 털어 나라의 위협을 성취하도록 도와주었으니 어머니의 수고로움과 공로가 지대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대왕께서 세상을 버리신 이후 유리가 왕통을 차지하니 우리가 공연히 여기 남아서 군더더기처럼 지낼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어머니를 모시고 남쪽 지방으로 가서 별도로 나라의 도읍을 세우도록 하자. 비류가 온조에게 불평을 털어놓는 형식으로 기록된 삼국사기 백제본기 내용 중에서 어머니가 가산을 털어 나라의 위협을 도와주었다라는 부분을 요즘식으로 해석한다면 소선호는 CEO 주몽이 고구려를 창업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본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세력을 인수합병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기울여서 나라를 세우는데 거의 1등 공신이었는데 그다지 크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전처 자식이 와서 왕위를 계승하고 본인의 자식은 잘못하면 이제 소외 세력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은 내려오게 되죠. 아들하고 다 같이 내려오게 되는데 백제를 건국한 이후에도 역시 국가의 중심은 아들 중심으로 유지가 되니까 소선호로 봐서는 그다지 개인적인 면에서 어떤 성취감 같은 건 좀 적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역사적인 면으로 그것을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일개 여인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 주몽을 도와 고구려의 건국과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지대한 공을 세우고 남쪽으로 내려와서는 아들을 도와서 백제 건국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여성, 그가 바로 소선호였습니다. 자, 이제 고구려에 걸출한 여성 중 세 번째 인물을 만날 차례입니다. 국조왕이라고도 일컬어지는 고구려의 제6대 임금 태조왕의 어머니가 그 주인공입니다. 부를 만한 이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 여성이 부여 출신임을 감안하여 부여태후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고구려 역사 기록에 이 부여태후의 등장은 상당히 극적입니다. 왕이 날이 갈수록 포악하여 앉을 때는 사람을 깔고 앉으며 누울 때는 사람을 베고 누웠다. 만일 사람이 조금만 움직이면 용서 없이 죽였으며 신하 중에서 가난한 자가 있으면 그에게 활을 쏘았다. 이런 왕이 있었을까요? 적어도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있었습니다. 고구려 제5대 임금 모본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삼국사기는 모본왕의 즉위 원년부터 그를 대단히 부정적인 인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모본왕은 대무신왕의 맏아들이다. 민중왕이 별세하자 왕위에 올랐다. 사람됨이 포악하고 어질지 못하여 나라 일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를 원망하였다. 그런데 즉위한 지 2년째 되던 기사를 보면 한나라의 북평, 어양, 상곡, 태원 지역을 습격하자 요동태수가 재물을 바치며 화친을 요구했다고 돼 있고 폭풍이 불고 서리와 우박이 내려서 농사 피해가 심각해지자 백성들을 굶주림으로부터 구제했다는 내용도 보입니다. 이런 그가 그처럼 상식 밖의 포악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의아스럽기는 하지만 기록에 그렇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일단 믿기로 하고, 아니 너는 모본왕의 가장 친한 측근 신하인 두노가 아니냐? 대장부가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소인은 모본 사람으로 대왕마마의 근신이온데 임금이 보악하여 이제 그 화가 저에게도 미칠 것 같아
두려워서 그러하옵니다. 아하, 옛말에 나를 사랑하면 임금이요, 나를 학대하면 원수라 했거늘 왕이 포악한 짓을 내서 사람을 죽이니 백성의 원수가 아니더냐. 그대는 왕을 처치하라. 삼국사기에는 두노라는 왕의 측근에게 왕을 죽이라고 사주한 사람을 그저 어떤 사람이라고만 지칭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분왕이 신하의 손에 의해 죽었습니다. 다음 왕이 누가 될 것이냐가 중대한 관심사였을 텐데 당시의 왕위 계승 서열 1위는 태자였던 이기였습니다. 왕실 가족과 각 부족장을 비롯한 귀족들 사이에 왕위 계승을 두고 회의가 열렸겠죠. 고구려의 제6대 임금으로 승하하신 모본왕의 사촌 동생인 어수가 즉위하였음을 온 백성에게 선포하노라. 그런데 새 임금으로 추대된 어수라는 사람은 나이가 고작 7살에 불과했던 어린아이였습니다. 더구나 그에게는 제사라는 아버지도 살아 있었습니다. 새 왕의 나이가 7살이라면 그의 아버지 나이도 그리 많지 않을 텐데 기존의 태자와 아버지까지 젖히고 어떻게 7살짜리 어린아이가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삼국사기 태조왕조의 첫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태조대왕의 이름은 궁이고 아명은 어수이다. 그는 유리왕의 아들 고추가 제사의 아들이고 어머니 태우는 부여 사람이다. 모본왕이 죽었으나 태자가 불초하여 나라를 맡을 수 없으므로 백성들이 그를 맞이하여 왕으로 삼았다. 왕은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뜨고 볼 수가 있었으며 어린 나이에도 출중한 면모를 보였다. 그러나 나이가 7살이었기 때문에 태우가 수렴청정하였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수렴청정 기록입니다. 왕의 나이가 어릴 경우 어머니가 가리개를 들이우고 뒤에 앉아서 수렴청정을 했던 기록은 고려나 조선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왕이었다가 세상을 떠나면 어린 아들을 대신해서 왕비였던 사람이 수렴청정을 하는 게 상식인데 이 경우는 남편이 버섯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부여태우 자신이 왕비도 아니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태조왕 때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수렴청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그 제사가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태우가 되어서 수렴청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개인적인 능력이라든가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탁월한 감각이라든가 또 배경, 힘 같은 것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문제는 그 개인이 탁월하더라도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러한 여성의 활동을 용인할 수 없는 사고방식과 그러한 사회상이라면 그것은 가능하지가 않겠죠. 그런데 고구려 당시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조선 시기의 여성상하고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흔히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상당히 정치력을 가진 여인들이 사실은 수렴청정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태조왕 때쯤 되면 이제 고구려 왕들이 있었고 뭐 그렇게 그 국가가 막 아주 완성도가 높았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정치체가 굴러가는데 거기에 어떤 그 관직이라든가 그 왕을 보필하려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수렴청정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한 정치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을 것이고 태조의 어머니였던 태후가 왕실의 실권을 쥐고 수렴청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개인의 정치적인 역량이 뒷받침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구려 사회가 권력 상충부를 형성하고 있는 문 남성들을 젖히고 여성이 정치적 실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분위기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바꿔 말하면 부여태의 실권 장악은 그녀 자신의 능력 이외에도 그가 대표하는 세력 기반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대왕마마, 한나라가 호시탐탐 요소지방에 우리 고구려 국경을 넘보고 있으니 대책이 시급하옵니다. 요서에 10개 성을 쌓아서 요서에 10개 성을 쌓아서 한나라의 침략에 대비하도록 하시오. 한나라의 침략에 대비하도록 하시오. 그리고 동옥저에 군사를 보내
그 땅을 빼앗아 동옥저에 군사를 보내서 땅을 빼앗고 국경을 개척하여 우리 고구려 영토로 삼도록 하시오. 영토를 국경을 동옥저를 치시오. 동옥저를 치시오. 알겠사옵니다, 대왕마마. 태조왕이 언제부터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친정을 했다는 기록이 따로 없으나 적어도 태조왕의 초반 업적으로 기록된 부분들은 태후의 정치적 업적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태조왕의 어머니였던 부여태후는 고구려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막강한 정치력을 행사했던 여걸이었습니다. 태조왕의 어머니였던 부여태후만큼은 아닐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정치력을 주도적으로 행사했던 여성은 우씨 왕후였습니다. 우씨가 어느 왕의 부인이었느냐고 묻는다면 두 가지 대답이 필요합니다. 고국천왕의 부인이기도 했고 산상왕의 부인이기도 했으니까요. 서기 371년 5월 고구려 제9대 임금이었던 고국천왕이 졸지에 세상을 떠납니다. 고국천왕이 눈을 감은 시각은 이미 어둠이 깔린 늦은 저녁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임금이 세상을 떠났으면 대소신료들을 입궁하게 하여 장례 절차를 의논하게 하고 왕이 계승 절차를 받고 이래야 당연한 순서가 아닙니까? 그러나 고국천왕의 부인이었던 우씨 황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 울음을 멈추거라. 왕후로서 너희들에게 명하겠다. 폐하께서 승하하셨다는 얘기는 내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비밀에 붙여야 할 것이야. 만일 이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는 자가 있으면 목숨이 온전치 못할 것이다. 알겠느냐? 우씨 왕후는 왕이 별세했다는 사실을 비밀에 붙이고 밤중에 은밀히 궁궐을 나갑니다. 우씨에게는 왕위를 이을 만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왕이 세상을 떠나자 스스로 후계자 선정 작업에 나선 것이죠. 고구려에서는 형제간의 왕위 계승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왕위 계승 서열 1위는 죽은 고국천왕의 첫째 동생인 발기였습니다. 우씨는 밤중에 발기의 집에 도착했는데 아니, 어쩐 일로 이 밤중에 왕비께서 행차를 하셨습니까? 긴히 의논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대왕 마마께서 돌아가시면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없으니 차남이신 대군께서 이어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밤중에 형수이자 왕비였던 우씨의 갑작스런 방문을 받았던 발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임금 자리는 하늘의 뜻에 따라 정해지는 법인데 어찌 경솔하게 의논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아무리 왕비라고 하지만 부인으로서 밤중에 시동생 집을 출입하는 것이 어찌 예절에 맞닿을 것이요? 왕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고국천왕의 첫째 동생 발기는 우씨에게 이렇게 면박을 주어서 물리쳐버립니다. 발기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정치적이지 못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고지고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오히려 고집하고 싶은 여성상에 비추어서 왜 아녀자가 혼자 이렇게 밤중에 오느냐, 왕이 돌아가셨으면 그걸 먼저 나라 사람에게 알릴 것이지, 이렇게 원론적인 것을 얘기를 해서 상대방을 상당히 무안하게 했고, 또 그때 바로 정치인 우씨로 봐서는 이 사람이 왕이 되면은 내가 권한을 행사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겠구나, 그런 것을 충분히 느끼게 했다는 거죠. 발기로부터 면박을 당한 우씨는 이번에는 둘째 시동생인 연우에게 찾아갔는데 연우는 우선 우씨를 맞이하는 태도부터가 달랐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후가 연우의 집으로 찾아갔다. 연우는 일어나서 의관을 정제하고 문에 나와 왕후를 맞아들여 자리에 앉힌 다음 잔치를 베풀었다.
사실은 오늘 저녁에 대왕이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없으니 마땅히 마다오가 뒤를 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한테 딴 맘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아주 무례하고 오만하게 대하더이다. 그래서 아주버님께 온 것이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다음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때 우 씨와 연우 사이에 권력 배분이라든가 우 씨의 정치적 입지를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또 형 밑에 있는 사람이고 또 왕위 계승이 조카가 없더라도 적장자가 없더라도 자기한테는 왕위가 올 거라고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던 대상이었는데 우시 왕비가 왔으니까 그걸 흔쾌하게 받아들이고 우시 왕의 결정에 그냥 따르고 있죠. 그냥 형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반론은 별로 하지 않죠. 이 사람도 역시 자기한테 떨어져 오는 어떤 이득은 확실히 챙기는데 그때 이미 형수하고 무언의 그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게 권력의 뭐 배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실제 산사랑이 왕이 되고 나서도 보면은 그렇게 큰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발휘를 한다든가 뭐 정복 활동에 나선다든가 이런 것은 별로 보이지 않고요. 그런데 그날 밤 연우의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수록해 놓은 삼국사기의 기록의 마지막 부분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연우는 예절을 더욱 극진히하여 직접 칼을 들고 왕후에게 고기를 베어주다가 잘못하여 손가락을 다쳤다. 피가 흐르네. 이걸 어쩌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왕후가 허리띠를 풀어 그의 다친 손가락을 감싸주었다. 왕후가 황궁하려 할 때 연우에게 말했다. 밤이 깊어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길까 염려되옵니다. 나를 대궐까지 좀 데려다 주지 않겠습니까? 연우가 그렇게 하였다. 왕후는 연우의 손을 잡고 대궐로 들어갔다. 여러분은 이 대목에서 우시 왕후의 어떤 면모가 느껴지십니까? 거래와 협상에 대단히 능숙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목표한 바를 관철시키는 데 대단한 추진력을 가진 여성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 씨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럴 만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당시 우 씨는 왕비족으로서 막강한 권세를 누리고 있던 연나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힘이 뒷받침되고 있었고 고구려에는 형이 죽으면 시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한다는 이른바 형사 취수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시동생 연우를 왕으로 세우고 그의 아내가 된다는 것이 크게 비난받을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튿날 나리박자 우 씨는 군신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왕 마마께서 어젯밤에 승하하셨소. 유훈을 남기셨는데 둘째 동생 연우에게 왕위를 물려받으라 이르셨소. 그리고 자신이 새로 왕위를 물려받게 될 임금의 부인으로서 또 한 번 왕비 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 역시 고국천왕의 유언이라면서 공표를 했겠죠. 만일 우 씨가 보이는 일련의 이런 행위가 왕비로서 해서는 안 될 부도덕한 것이었다면 귀족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삼국사기의 내용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발기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하여 군사를 동원하여 왕궁을 포위하고 외쳤다. 형이 죽으면 바로 아래 아우에게 왕위가 돌아가는 것이 예의이거늘 연운비 놈이 차례를 어기고 왕위를 찬탈하다니 빨리 나와서 잘못을 빌지 못할까? 그렇지 않으면 너의 처자들까지 모두 죽이겠다! 연우는 3일 동안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다. 백성들도 발기를 따르는 자가 없었다. 발기는 성사되기 어려움을 알고 처자들과 함께 요동으로 도주하였다. 백성들도 발기를 따르는 자가 없었다라고 기술한 것은 우 씨의 행위가 당시의 제도나 관습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 씨는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행실이 좋지 않았으니
무슨 면목으로 치하에서 고국 천황을 보겠느냐. 내 시신을 계곡이나 구덩이에 참아내버리지 못하겠거든. 산상왕 옆에 묻어다오. 우 씨의 이런 유언으로 미루어 당시 고구려 사회에서 형사 취소혼의 풍습이 사라져가는 추세였거나 혹은 민간에서는 성행하고 있었더라도 적어도 왕실에서 행하는 것은 떳떳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왕실도 이게 이루어질 수는 있는 가능성은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게 만약에 전혀 비정상적인 거였다면은 아무리 정치적인 욕심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허용되는 범위였었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우씨 왕이 죽으면서 부끄러워하고 국천왕도 화를 내고 했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이것이 사라져갈 즈음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잔재적인 거지 않았을까. 그 잔재만 남아 있었는데 우씨 왕이 그걸 정치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부끄러워한 것이 아닐까. 형과 아우로 이어지는 두 임금의 아내로서 정치력을 발휘한 우씨 왕의 행위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대목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고구려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가늠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살펴볼 여성 역시 우씨 왕후와 산상왕과 연결되는 인물입니다. 고국 천황에 이어 산상왕 시기에도 왕비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정치력을 발휘했던 우씨였지만 그녀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대를 이을 후사가 없다는 점입니다. 당시의 관행으로 보아서 왕이 얼마든지 둘째, 셋째 왕비를 맞이할 수 있었으나 산상왕은 자신을 왕위에 등극시켜준 우씨 왕의 서슬 때문에 감히 소우를 맞이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산상왕은 꿈 이야기를 빌어서 을파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취미 아들이 없어 산천에 기도를 하였는데 꿈에 하늘이 내게 이르기를 소후를 맞이해서 아들을 낳게 해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겠소. 그런데 짐에게는 소가 없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글쎄요, 소후, 즉 작은 왕후를 맞이해야겠는데 드러내놓고 얘기하자니 우씨 왕의 눈치가 보이고 왕자는 생산해야 되겠고, 그래서 괜히 하늘과 꿈을 핑계댄 게 아닐까요? 그런 산상왕에게 젊은 여인이 나타나는데 그녀가 바로 주통촌 여자였습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교에는 제사에 쓰일 돼지가 도망쳐서 어떤 일을 성사시켰다는 대목이 두어 차례 나오는데요. 산상왕 12년 11월 교제에 잡을 돼지가 달아났다. 관리하는 자가 쫓아가 주통촌에 이르렀는데 돼지가 이리저리 날뛰어 잡지 못하였다. 이때 나이가 20세 가량 되고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가 웃으면서 걸어와 돼지를 잡아주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이상하게 여겼다. 왕은 여자가 보고 싶어 평복을 입고 밤에 여자의 집으로 갔다. 떳떳이 낮에 가지 못하고 밤중에 평복으로 갈아입고 몰래 갔다는 것은 왕비의 눈치가 보였기 때문이 아닐까요? 삼국사기에는 주통촌에 사는 여자라는 의미로 그저 주통촌녀라고 적고 있습니다. 어쨌든 또 한 사람의 고구려 여인이 등장하는데 아주 비천한 신분의 여성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주통촌의 한 촌장의 딸 정도, 그렇게는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더라도 우씨 왕후와는 배경이라든가 힘의 면에서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봐도 굉장히 찬스에 강하고 또 굉장히 총명하고 또 용기도 있고 그런 측면을 아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여성적인 미모라든가 뭐 이런 것도 역시 갖추었으니까 그런 만남이라든가 이게 가능하게 됐겠죠. 자, 이 여자가 얼마나 찬스에 강하고 총명한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그 집에서 왕이 온 줄 알고 감히 거절하지 못하였다. 왕이 방으로 들어가 그 여자를 불러 동침하려 하자 그 여자가 말했다. 대왕마마의 명이니 어찌 거절할 수 있겠사옵니까? 하오나 한 가지는 약조를 해주시기 바라옵니다.
만일 아이가 생기게 되면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겠사옵니까? 그럼 그 여부가 있겠느냐. 설령 이 여자가 주통촌에서 가장 높은 촌장의 딸이라 해도 하늘 같은 고구려의 임금이 왔다면 황망히 문을 열어주고 맞이해야 할 것 같은데, 임금을 상대로 아이를 낳으면 궁궐로 데려가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내거는 모습이 아주 당당해 보이죠. 오히려 당당하지 못한 쪽은 임금이었습니다. 뭐라 하였느냐? 대왕 마마께서 주통천에 가서 젊은 여자를 만나 정을 통했다는 말이냐? 결코 가만둘 수 없다. 왕후 우씨는 남몰래 군사를 보내 그 주통촌 여자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두 임금을 남편으로 두었던 우씨도 질투를 느끼는 평범한 여자와 다를 바 없었던 모양입니다. 고국천왕대도 후사가 없었고 또 산산왕대도 후사가 없었고 아마 죽을 때까지 후사가 없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주통촌녀가 했으니 역시 질투심도 많았을 것이고 또 배신감도 느꼈겠죠. 내가 세운 왕인데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정치적인 힘에서도 뭔가 새로운 도전 세력이 나타난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주 복합적인데 그래서 이제 흔히 일반적인 이야기대로 이제 병사를 보내서 제거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도 보통 다른 일반적인 여성들 같고 소극적인 여성들 같으면 막 이렇게 겁내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올 텐데, 왕비가 병사를 보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문을 들은 주통촌 여자는 남장으로 변복을 하고 도주하다 결국 병사들에게 추격당하게 됩니다. 거기 멈추거라! 네 목숨을 빼앗아야겠으니 우리를 원망 말거라! 잠깐, 죽는 건 두렵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것이 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 하는데 이것이 왕의 명령이냐 왕후의 명령이냐? 그것은 말해줄 수 없다! 지금 내 뱃속엔 아이가 있다. 이 아이는 왕의 혈육이다. 나를 죽이는 건 좋으나 그렇다는 왕자도 죽일 셈이냐? 그러자 병사들이 그 여자를 감히 죽이지 못하고 돌아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고 당당하게 대처하는 이 여자의 용기가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병사들로부터 주통촌 여자의 말을 전해 들은 우씨 왕후는 더욱 분개하면서 재차 그 여자를 죽이려고 했으나 끝내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제서야 산상왕은 그 여자에게 선물을 주어 위로하고 궁궐로 돌아와서 왕후에게 이실직고를 합니다. 삼국사기에는 왕후가 끝내 여자를 죽이지 못하였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왕 13년 가을 9월, 주통촌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왕이 기뻐하며 말했다. 이는 하느님이 나에게 내리신 후계자가 틀림없으렸다. 교제의 잡을 돼지로 말미암아 그 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었다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교체라 하고 아이의 어머니를 소후로 삼았다. 소후인 주통촌 여자의 어머니가 그녀를 임신했을 때 무당이 점을 치고 말하기를 반드시 왕후를 낳으리라 했었다. 이 교체라는 아이가 바로 산상왕에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되는 동천왕입니다. 그런데 동천왕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자신의 친어머니인 주통촌 여자 소후의 얘기는 한 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동천왕의 이름은 우이거이며 아명은 교체이고 산상왕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주통촌 사람으로서 산상왕의 소후가 되었다. 왕은 전왕 17년에 태자가 되었고 이때에 이르러 왕위를 이었다. 왕은 성격이 너그럽고 인자하였다. 왕후가 왕의 심성을 시험해보기 위하여 왕이 유람하러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사람을 시켜 왕이 타는 말의 갈기를 잘라버렸다. 왕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말에 갈기가 없어서 가련하구나. 또 왕후가 시종으로 하여금 밥상을 올릴 때 일부러 왕의 옷에 국을 엎지르게 하였는데 왕은 역시 성내지 않았다.
글쎄요, 왕의 심성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주통촌 여자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그녀의 아들인 동천왕에까지 이어졌던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임금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처럼 당당했던 그 주통촌 여자에 대한 얘기는 왜 사라지고 없는 것일까요? 이 소후는 처음에 그 아기를 갖게 되고 하는 그런 과정까지는 아주 얘기가 상세하게 나오는데 궁궐로 들어갔는지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은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것을 보면 역시 왕비족인 즉 연나부 우씨의 세력이 굉장히 막강한 때이기 때문에 이 소후는 아들을 낳은 것 그 이상으로서는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고요. 또 달리 보면은 어쩌면은 자기의 그러한 그 힘이라든가 위상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을 했는지도 모르죠. 우씨한테 더 이상 덤빌 생각을 하지 않고. 우씨 왕후나 주통촌 여자가 고구려 여성상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자신이 처한 환경을 10분 활용하여 남성들에게 주눅들지 않고 과단성 있게 입지를 넓혀가는 이들의 면모에서 고구려 여성상의 일면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구려 여성을 이야기할 때 빼놓아서는 안 될 인물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평강공주입니다. 그런데 평강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려면 삼국사기 열전편의 온달전을 펼쳐야 합니다. 이른바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드물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가 봐도 온달이 아니라 평강공주입니다. 임금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충고한 다음에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궁궐을 뛰쳐나가 온달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가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남자를 다듬어서 늠름한 고구려의 장수로 만들었다는 것이 이야기의 줄거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평강공주전이라고 해야 어울릴 텐데 삼국사기에는 어째서 보조 인물인 온달을 내세워서 온달전이라고 제목을 붙였을까요? 유교적인 여인상을 강요하는 그러한 사관이 개입이 되어서 제목이 바뀐 듯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흔히 평강공주를 많이 얘기하는 것은 온달의 측면에서 많이 얘기를 하죠. 온달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마누라를 잘 얻어서 사회적인 지위와 부와 권력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흔히 얘기를 해서 에스컬레이터식 신분 상승의 상징으로서 온달 컴플렉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역사상에서 본다든가 고구려의 상황에서 본다면은 주인공은 오히려 평강공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나 애당초의 제목은 평강공주전이었는데 여필 정부 혹은 현모양처를 내세운 유교적 사관 때문에 온달전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주장입니다. 대왕마마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나중에 반드시 온달의 아내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사옵니까? 보통 사람도 거짓말을 하려 하지 않는데 임금으로서 어찌 거짓말을 하려 하십니까? 지금 대왕마마의 명령이 그릇되었사오니 제가 들을 수 없사옵니다. 네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도저히 내 딸이라 할 수 없으니 어찌 한 집안에 살겠느냐. 네 갈대로 가거라. 요즘같이 그 개방화되고 평등화되어 있다라는 사회에 있어서조차도 뭐 신분을 벗어나서 한다면은 그게 센세이셔널한 걸로 나오는데, 고구려 사회도 어쩔 수 없는 신분제 사회거든요. 물론 신분제 사회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똑같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폐쇄적이고 배타적이었던 것이 신라의 골품제 사회였었고 고구려는 덜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왕이 기존의 것을 가지고 고수하려는 것에서 일침을 가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평강공주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자질의 주목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평가해야 할 점은 평강공주가 아버지와 다투고 그저 홧김에 궁궐을 뛰쳐나오는 게 아니라 온달을 교육시키고 조련시키기 위한 대단히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서 그것을 과단성 있게 실천했다는 점입니다. 신사임당 같은 유행이라면은 그다음 교육기간, 그 짧은 기간에 공부도 시켜야 되고 무예도 닦아야 되는데 이제 그만 일어나시지요. 이제 아침 드시고 군사훈련 하셔야지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상당히 곤란할 겁니다. 그런 걸 보면은 아마 아주 목소리도 나긋나긋하게 뭐 서방님 일어나시와요 이런 분위기는 도저히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말을 고르라 뭐 이런 거 보면은 다른 가외 선생이 없죠. 일단 그 교육을 모두 평강공주 혼자 전담을 해야 됐다고 봅니다. 학문은 공주니까 그냥 할 수 있다고 치고 일반적인 조선 시기 때 공주라든가 이런 상황 같으면 군사 훈련까지는 못 시키죠. 평강공주 이야기의 바로 이런 부분에서 고구려 여성의 기질이나 성품을 읽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설화를 좀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면 평소에 온달이라는 남자와의 사이에 사랑이 싹 텄고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궁궐을 나섰다면 모를까. 일명식도 없는 데다 바보로 소문난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궁궐을 뛰쳐나갔다는 설정은 황당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어느 부분이 과장되거나 꾸며졌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고구려 사회에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6명의 고구려 여성들의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한국의 전통 여인상으로 삼을 만한 부분을 발견하셨습니까?